청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거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전매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이거 움직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 시장은 바로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입니다. 자, 청약과 분양권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치솟는 분양가의 서울 분양권 거래 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치솟는 분양가 단어를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게 분양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분양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이게 치솟는 건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청약과 분양권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바로 직전에 분양했던 분양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던 것들 같은 경우 중에 일부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차라리 그걸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할인 분양했던 지역들, 할인 분양했던 아파트까지도 웃돈이 붙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올 하반기에 분양 어디 분양한다, 몇천 세대 분양한다 이러면서 막 이제 홍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떨어진다 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옛날 가격으로 돌아가라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일부 올라가고 일부 지역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밑에 나오죠? 수도권 날짜 입지 6월 달에 1만 8천 가구가 쏟아진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직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떨어져라 라고 바라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가격, 내가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굉장히 싼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져라 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더 떨어질 것까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기사들인데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금 제목을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멘트 값도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비 갈등이 본물 터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어쨌든 우리가 사실 보면서 이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죠. 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일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에 책정을 할 수 있는 일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진퇴양난에 빠진 건설사들은요,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분양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든지.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버리게 되면 집값이 어느 순간 또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지방 맞나요? 전용 84 분양가 10억 근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광주광역시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자, 그런데 광주광역시, 물론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이런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분양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공급을 안 하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밑에 있는 기사, 강북 분양가도 10억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러고 있죠. 여기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제로 에너지, 뭔가 또 정부 규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은 줄어들게 되겠고 실제로 맨 마지막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일부 지역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날까 두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연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준점 예전의 분양가 또는 예전의 가격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격으로 돌아가는 이 구조는 내가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요, 어느 분들은 버티기가 들어갈 거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약과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청약하시는 분들,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 단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 포인트는요, 길게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할인 분양 나올 겁니다. 이 할인 분양 자체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실제로 2010년, 2011년도 할인 분양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평촌에서 분양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 할인 분양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웃돈이 붙어서 거래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길게 보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청약과 분양권 투자를 직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어떤 투자 패턴으로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빠지겠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시는 분들,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청약 또는 분양권 투자를 했던 시기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99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부천 상동지구, 그 당시 상동지구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당시 가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8사 기준에 34평형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분양가가 1억 4천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말도 안 되는 분양가이죠. 결국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훨씬 더 올라온 부분이 뭔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과 택지 분양가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2014년 이후에 상승장이 진행되던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그 이후 지방장의 상승장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밀려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많이 올랐고요,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간에 부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부침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들 또 헐값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헐값에 파는 것들을 누구는 또 그걸 쏙쏙 빼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청약과 분양권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더 떨어져라 생각하면서 이전에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잡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흘러가게 되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선방. 아마 이 기사를 보면서 고분양가도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누군가는 고분양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양권 투자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이 아파트가 무순위 청약이 발생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과 이 아파트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가 견딜 수 없거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뭔가 피가 붙을까 뭐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5월 초만 해도 이게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로 보여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 고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분양가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지금 그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낫다. 왜? 지금은 안에서 속상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누군가는 멋모르고 들어가서 토해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했을 때 잡아도 그거는 전략적 승리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고분양가라고 하는 거 지금 청약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라면은 하지 않아도 좋다. 왜? 다음번에도 누가 토해내는 물건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기사죠. 수도권 대단지 마저 10% 할인 분양이 나왔다. 아까 제가 평촌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인 분양이 나왔다. 그 할인 분양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 고분양이 됐는데 그것들이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100% 준공업 미분양이라든지 악성 미분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할인 분양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때 양도세 면제, 감면제도가 정부로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한참 뒤인 일이니까 그렇다면 할인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할인 분양이 나가게 됐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싸냐를 근거로 해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더 떨어졌을 때도 나는 그만큼 마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입지를 보셔야 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부분이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택지를 분양을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싸게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한번 보시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집단이 아니죠.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적정 수준으로 택지를 분양을 해야 건설사들이 그걸 매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기다 공사비를 붙여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장 밑단이 뭐가 생기냐면은 택지를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A블럭이라고 하는 택지를 분양할 때 A블럭 가격들을 얼마에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택지 분양가에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평당 한 7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아니면 한 1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택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나 지난번에 분양한 것보다 택지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3기 신도시 안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원재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런다면 사전 분양 때 얘기했던 이 가격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느냐? 옛날 보금자리 주택도 그랬거든요. 물론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싼 것들은 사실이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보다는 확실히 높게 분양했습니다. 왜?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원자재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 택지 분양가 플러스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는 분양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됐고요. 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지금 현재 이미 분양했던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입지도 좋은데 싼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의 택지 분양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아닙니다. 택지 분양가를 지켜봐야 된다. 왜? LH공사도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적정 이문을 남겨야 우리 2008년도 이후에 LH공사가 굉장히 큰 부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던 경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분양가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될 건데 이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요, 당연히 분양가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들이 길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 투자를 했던 98년, 99년에 청약시장의 아파트 분양가 부천, 중동, 상동 지구에 84 기준으로 1억 4천짜리가 지금은 뭐 더 훨씬 더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지금 단순히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분양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를 따지기 전에 입지가 좋은데 조금 비싸다 하면 그나마 낫죠. 근데 입지가 조금 나쁜데 분위기에 혹해서 분양가를 고분양가 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기다리면 누군가가 토해내는 물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지금 왼쪽에 이런 기사들 나오죠.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착한 분양가에 청약 통장이 몰린다. 희소가치 높아진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한다. 이 말이 뭐냐?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라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전매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 것들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전매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싸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결국 싸게 분양한 거다라는 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요,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일부 지역에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가 나타나는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아파트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